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본격 시험대였죠. 한중 한일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중국과는 관계 복원을, 일본과는 안정화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디펜스 프라임에서는 이 주요 성과와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조 박사님, 중일 갈등이 격화된 상황이었는데 강나라랑 연쇄 회담을 가졌단 말이에요. 2026년 새해 벽두부터 분주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첫 단추를 잘 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피즘이 맹위를 떨치고 있잖아요. 그 트럼피즘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다. 네. 이제 소위 이제 뭐 갑툭튀라는 말을 쓰잖아요. 지금은 탈냉전 이후에 그 냉전 때 진영이 있었잖아요. 네. 냉전 해체되면서 이 사회주의 진영이 해체됐지만 사실은 자본주의 진영도 형해화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편인지 내 편인지 그렇죠. 불확실해졌죠. 그러니까 지금은 진영은 추억이다. 느슨한 진영.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보는 시각이 정확하게 현실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피와 구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느슨한 진영,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필요하면 더 붙는 거고 필요 없으면 끊는 거고 그러니까 국익을 좌표로 놓고 외교, 그러니까 국익 중심의 좌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 중일 갈등이든 미중 갈등이든 상관없이 네. 우리 국익이 필요하면 중국도 만나는 거고 일본도 만나는 거고 러시아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중일 갈등 상황이지만 첫 단추를 한중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네. 원래는 이제 이 한일 정상회담은 예고가 됐었죠. 요사이 이제 깜짝 끼어있던 게 한중 정상회담인데 이게 국빈 방문이 갑자기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주 에이펙 때 이미 한중 정상회담은 세팅이 돼 있었다. 그렇게 보면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가 이게 말뿐만이 아니라 수사가 아니라 이제 현실로 행보에 옮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사실은 우리가 뭐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잘못하면은 끼는 장면이 연출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일본이 생각보다 파격적인 그런 대우를 했어요. 특히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아주 각별하게 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좀 무리한 뭐 요구를 하지 않을까 걱정도 있었거든요. 어떤 외교적 판단 때문에 이렇게 한 걸까요? 앞서 이제 우리 조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굉장히 영리한 외교를 하고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를 상호 이용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기회를 더 창출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이 지난번 에이펙 때 이제 우리 방문을 했을 때 우리가 답방을 최대한 빨리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국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일정들 때문에 좀 난색을 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연초부터 중국이 이제 되게 연초에 그 중요한 정치 일정을 하지 않는데 네, 맞아요. 갑자기 우리 쪽에 이제 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에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일본 방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방문이 날짜가 잡히니까 중국 쪽에서 중국을 먼저 와라, 빨리 와라 이렇게 좀 다급해진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거꾸로 일본도 한국이 중국 쪽에 더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조바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을 만나 우리한테 오네 이런 그렇죠. 느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그 일본 말로 이제 오모테나시라고 하는 아주 극진한 예우로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를 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실무 방문을 할 때에는 뭐 정상급 영접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호텔에서 이게 머물게 되면 호텔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영접을 하게 되는데 호텔까지 와서 직접 본인이 영접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이 회담할 때도 들어가면서 우리 태극기에 대해서 또 정중한 예를 표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뭔가 마음가짐이 다르구나 하는 이제 모습을 다 볼 수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본인이 대만 발언을 해놔서 이제 중국과 세게 붙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일본 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은 언제든지 이 외교에 있어서 이 미국의 이 후광 효과, 미국이 이 뒤에서 받쳐주는 게 굉장히 힘이 세야 되는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예상 밖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일본이 이 중국과 치받으면 미국이 일본을 지지한다 이런 발언이 그렇죠.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건 뭐 모르겠고 네가 알아서 처리해 이런 식이 이제 돼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카이시 총리가 굉장히 좀 당황을 했고 그래서 이 한국의 어떤 전략적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던 것 같아요, 특히. 예. 더구나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고전에 이제 이시바 총리와 관계 개선을 세게 해놨는데 다카이시 총리 와서 다시 그게 만약에 이제 그 무너진다면 네네. 또 국내 정치적인 지지 기반도 흔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카이치 총은 워낙 강경한 인물로 알려져 있을 때문에 그렇죠. 걱정이 많지 예.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우리 정부가 대일 관계, 대중 관계를 아주 전략적으로 잘 상호간에 이용을 해서 레버리지로 삼았다. 일본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하는 네. 이런 외교를 했다. 굉장히 영리한 외교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과의 사이에서 발목을 잡는 게 항상 과거사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과거사 문제를 공식적으로 처음 논의하고 합의를 했어요, 양국이. 조세이 탄광에서 희생된 피해자 신원 확인을 위해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게 뭐 앞으로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데 어떤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조세희 탄광 문제는 이제 한일 정상회담 이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은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가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잊지 말자는 거죠. 과거를 잊지 않되 미래를. 왜냐하면 과거사 문제에 매몰되면 사실 미래로 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독도, 영유권, 일본 쪽에서 우리 입장 존중하고 그다음 과거사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럼 끝나는데 일본 국내 정치를 들여다보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왜 안 되냐면은 자, 독일은 나치 청산을 철저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인들에게 2차 세계대전은 나쁜 전쟁이에요. 네. 근데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미국이 일본을 동맹으로 갑자기 바꿔버렸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나쁜 전쟁이 아니라 그냥 진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져버린 전쟁이니까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반성을 안 해요. 구조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구조적 상황을 본다 그러면은 이 한일이 그렇다고 해서 떨어져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가자라는 게 이번에 정확하게 조세희 탄광으로 합의를 본 거다. 제가 보기엔 절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세희 탄광은 지금 조선인들이 많이 희생이 됐지만 일본인도 같이 희생됐거든요. 매몰된 탄광이거든요. 수중 해저 탄광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공동 발굴하고 조사를 하게 되면 한일이 협력을 하게 되는 거고 지금 과거 문제를 함께 치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문제에서 발목 잡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협력 체제를 가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일이 이번에 상당히 건설적인 해법을 찾았다. 그러니까 향후에도 이런 해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신뢰관계를 축적해 가면 결과적으로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네. 이 한일 관계의 신뢰 그 층들이 훨씬 더 두꺼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도 이 조세희 탄광 같은 해법이 네. 이 모범 답안이 될 수 있다. 모범 답안. 예, 모범 답안이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CPTPP 이거 어렵습니다.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가입을 하느냐 이 문제가 관심을 끌었었는데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이제 보호 무역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 CPTPP에 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 경제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이제 CPTPP라는 것의 그 출발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 뭐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앞선 경제였잖아요. 근데 이제 불과 한 20-30년 만에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고 뭐 1인당 국민소득 면에서는 이미 일본을 이제 우리가 제낀 정도고 또 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 경쟁력이 일본보다도 우수한 기업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어떤 이제 괄목할 만한 성장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우리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한미 FTA로 시작하는 이 자유무역 기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FTA라는 말로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일본은 사실 과거의 영광에 좀 얽매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유무역 지대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일본이 좀 인색했어요. 그래서 FTA 후진국
어떤 이제 오명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미국과 FTA를 할 때는 국내에서도 뭐 반대 여론도 많고 많이 했지만 네. 사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산업 경쟁력이 굉장히 올라가고 또 수출 시장이 다변화되고 무역액이 굉장히 증가하는 경제의 체력을 강화하는 이런 계기로 활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이 위기감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인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FTA 후진국의 이점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채택한 것이 이제 CPTPP예요. 미국과의 교역에서 일본 제품들이 과거에 경쟁력이 높았기 때문에 미국과 교역을 잘하면 됐는데 미국마저도 이제 약간 그 보호무역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이 CPTPP에 이제 참여를 고려했던 미국마저도 이제 등을 돌리게 되고 결국 일본은 이 CPTPP를 통해서 일거의 많은 나라들과 이제 그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데 거기 이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페루,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뭐 이런 나라들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또 거꾸로 이 FTA에서 일본에게 약간 역전을 당한 셈이 됐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다양한 양자 FTA를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CPTPP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또 미국이 이렇게 한미 FTA를 무시하고 저렇게 이제 보호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실 이 CPTPP가 우리한테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특히 이제 이 CPTPP가 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이제 그 누적 원산지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CPTPP 회원국 중에서 어디든지 간에 생산된 제품을 가지고 가공무역을 해서 수출하면 그 나라에서 생산된 걸로 인정을 해주는 이런 그 영내 국가들에게 더 특혜를 주는 이런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처럼 공급망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는 이 CPTPP가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이제 이걸 우리가 가입하게 되면 24년 기준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얘기하기를 GDP가 한 0.38%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회원국들 중에 우리가 양자 FTA를 체결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이제 멕시코가 있는데 멕시코는 나름대로 이제 중견국이고 또 큰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공급망 협력도 논의를 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를 지렛대로 일본을 압박하면서 제3국까지 겨냥한 공급망 제재 카드를 꺼냈는데 한일 공급망 협력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일단 이제 히토를 꺼냈죠. 네. 그런데 이게 장기간 가기는 어려운 게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쥐고 있잖아요. 매장량은 채굴량은 한 70%. 그다음에 정량까지 합치면 한 90% 이상의 생태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토류는 중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히토류 때문에 탐내잖아요. 거기서 히토류 꺼내도 지금 상황에서 정리는 중국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히토류 문제 때문에 히토류 생태계, 중국 의존 생태계를 많이 완화시켜 왔지만 그래도 60에서 70%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걸 이 병목을 딱 쥐면 사실은 일본이 숨을 못 쉬죠. 근데 거꾸로 일본도 중국에 목을 줄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소부장,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포토레지스트라고 이 반도체 기판에 이제 이 입력을 시키는, 찍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중국이 거의 일본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그 웨이퍼라고 있거든요. 반도체 기판 만드는 그 웨이퍼 시장을 일본이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웨이퍼만 딱 중단해 버리면은 뭐 TSMC건 삼성이건 SK건 중국이건 모두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공급망을 또 소부장을 딱 막으면 그럼 중국 반도체가 멈추면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거든요. 중국 반도체를 사가는 세계 시장이 마비가 되는 거고 또 중국이 히토를 멈추면 그럼 일본만 당하냐? 아니거든요. 일본이 타격을 받으면 중국도 역으로 그 소부장을 서로가 계속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한일이 공급망 협력을 한 건 사실은 우회적으로 중국한테 그러지 말라는 메시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자기네 히토류만
쓰는 판매하는 걸 중단하는 게 아니라 예. 한국이 중국의 히토리를 가져다가 만들어서 일본에 파는 것도 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일단 히토류는 우리가 협력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반도체 소부장, 한일의 어떤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 관계 이쪽을 강화해 나가자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토리에 대한 직접적 대응은 아니지만 그러나 공급망 협력을 통해서 공급망의 중요성을 강조하니까 사실은 우회적으로는 일본의 갈등을 조금 풀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일 3국의 소통과 협력도 강조를 했고 저는 다카이치 총리가 좀 눈에 들어왔던 게 보통 일한미라고 하잖아요, 일본에서는. 예. 근데 일미한이라고 하잖아요. 예. 일한미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만큼 3국의 어떤 연대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특히 한국과. 예. 지금 미중 패권도 굉장히 갈등이 세고 중일 갈등도 심한데 여기서 어떤 거를 좀 노림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합의문이 좀 절묘했다고 보여지는 게 네. 한중일을 강조했으면서 또 한미일도 같이 강조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중국, 일본과의 관계 피할 수 없죠. 그러나 미국은 동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 크게 보면 화두가 이제 평화. 그러니까 영내 평화. 영내 평화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중일 갈등에 대한 우회적인 해소를 촉구하는 의미거든요. 대화로 해결하라. 그다음에 한중일을 강조함으로써 네. 한중, 한일, 그다음에 중일 간에도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거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한미협력체 이것도 같이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지금 필요한 부분들을 다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한중 관계, 한일 관계, 한미 관계. 그런데 이 상황이 이게 뭐 줄타기가 아닌 게 우리한테 다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중국도 우리가 필요하고 일본도 우리가 필요하고 마스카처럼 미국도 우리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실형해고가 가능한 건 일단 정책적인 지향점이 현실 적합성도 있지만 우리 몸집이 커진 거죠, 이제. 과거처럼 우리가 가진 게 없는데 중국 갔다 일본 갔다 미국 갔다 그러면은 쟤네들 왔다 갔다 하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필요한 거 부르니까 가는 거거든요. 팔 수 있는 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는 우리 국익을 중심으로 세 마리 토끼, 네. 한중, 한일, 한미를 모두 챙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경제 분야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치안 분야의 공조도 눈여겨볼 대목인데요. 우리 사회에서 최근에 그 스캔 범죄, 초고가 스캔 범죄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서 일본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치안 부분에서 공조 체계를 일본과 한국이 확대하게 된다면 어떤 그 체감하는 실효성이 있을까요? 예, 아마 지난해 연말에 우리 이 국민들이 경악했던 사건이 이제 바로 이 스캔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도 그런 일들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심한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이렇게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범죄에 노출돼 있고 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뭐 단순히 그냥 돈벌이로 생각해서 그렇게 가 있고 처음에는 그 많은 젊은이들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뭐 사실상 가해자에 가까운 그런 위치에 있었고 이건 굉장히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게 이제 이런 스캔 범죄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일본도 아마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 사실 일본도 지난해 11월부터 일종의 이제 실무 작전 회의체 이제 브레이킹 체인이라고 하는 회의에 이제 참석을 하면서 우리랑 공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좀 하기 위한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국제 공조 협의체라고 우리 경찰청이 주도를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우리 이 스캔 범죄와 관련돼서 대표적인 나라 이제 캄보디아, 네. 라오스, 뭐 필리핀, 태국 뭐 등등을 비롯해서 또 싱가포르, 미국, 아랍에미리트 이런 9개국이 이제 참여를 해서 만든 회의체인데 뭐 보통 우리 같이 흔히 잘 아는 그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이 많은 다양한 피해자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범죄들이 이제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만약에 여기 이제 그 참여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더 많은 공조 속에서 어떤 사건 정보라든지 피의자 인적 사항이라든지 뭐 해외 거점, 이 범죄의 거점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 첩보들을 좀 더 많이 공유할 수 있게 되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일본하고 우리는 문화도 비슷하고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외모도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뭐 이게 범인들의 이제 도피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일본도 나름의 어떤 첩보망이 굉장히 이제 탄탄한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양국이 공조를 하게 되면 아마도 이런 스캔 범죄를 예방하는 데 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경찰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 공조 협의체에서 사실 목표는 인터폴 회원국 196개국 전체가 다 가입하게 하는 게 이제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또 굉장히 크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일본이 이 가입해서 우리랑 같이 추진을 하게 되면 아마 이런 이 국제 공조 협의체가 네. 좀 빨리 가동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한일 정상이 만났을 때는 한반도 비핵화나 평화 문제 좀 긴밀히 협력을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앞선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우리 정부가 비핵화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뭐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의식해서일까? 어떤 함의를 띠고 있을까요?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비핵화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 우리는 이제 뭐 핵 없는 한반도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썼고요. 또 시진핑 주석은 뭐 지역의 안정, 뭐 이런 영내 안정, 뭐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그건 이제 당연히 이 북한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좀 그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고 또 최근에 북한이 이 친러시아 성향을 좀 많이 띠면서 러시아로부터 원조를 많이 받으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은 또 중국과는 좀 상황이 많이 다르죠. 사실 타카시 총리 같은 경우는 뭐 본인 스스로가 약간 극우적인 성향을 띠고 있기도 하지만 일본 국내 정치 자체가 북한을 많이 때리면서 이 결집력을 높여가거나 지지율을 높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든지 이 북한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거론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또 북한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한반도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약간 일본과 우리 대통령의 약간의 온도차는 있었지만 네. 한일 간에 이 문제에 있어서 공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표현을 북한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한국과 중국이 이 문제에 있어서 그 어떤 그 협의를 좀 하고 공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는 한중 회담 또 한일 회담에서 나름의 어떤 의견 일치는 봤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한만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비핵화라는 단어를 중국과는 직접적으로 입에 올리지 않았던 거. 중국은 일단 이제 북한의 동맹이죠. 그러니까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은 신중하고요.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NSS 안보전략서에서도 비핵화 빠졌고 중국에서 빠졌거든요. 큰 흐름으로 보면 우리한테 아주 뭐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비핵화를 강조하게 되면 지금 중국은 북한도 관리해야 되거든요. 또 우리 입장만 또 내세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와 한중 관계는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일단 한중 정상이 만난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모습 자체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 관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아주 기분이 나쁘죠. 이 상황에 대해서. 비핵화 얘기를 안 했지만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연초부터 국빈 방문, 한중. 그러니까 10월 경주 APEC이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문이었고 답방이 국빈 방문인데 2달 만이거든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중국을 갔지만 답방 온 건 리창 총리였거든요. 10월에. 그렇게 보면 꼭 비핵화라는 용어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일단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협력 체계는 두 정상의 국빈 방문, 상호 방문으로 이미 협력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냐면 일본은 과거에는 북한 문제를 일종의 호기심,
그다음에 납치자 문제 이런 걸로 뜨거운 감자를 봤는데 지금 일본 정서는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을 실질적인 핵 위협 국가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카이 총리의 우경화, 강경 발언의 배경에 또 군사 대국화의 배경에 사실 북한 요인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북핵을 현실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본의 분위기는 최근 문제가 확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는 일본도 이제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등장을 한 거죠. 그런 면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중국과의 관계를 이제 풀어 나갈 때 우리가 양보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바로 서해 구조물 문제였잖아요. 근데 중국이 어느 정도는 일부 구조물을 철수하기로 했어요. 이거 진전을 봤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요? 아주 큰 진전이죠. 왜냐하면 서해 구조물은 이제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있는 거죠.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중국 쪽에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 이 잠정 조치 수역에는 어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원 개발이나 연구 구조물은 일방적으로 설치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2000년 한중 어업 협정에 의해서 잠정 조치 수역이 만들어졌는데 중국이 2018년부터 구조물을 설치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중국이 어로 목적이다라고 하는 걸 완전히 또 부정할 수는 없는 게 최근 중국이 이 잠정 조치 수역에 본인들이 양어장이라고 말했던 데서 생산한 연어를 판매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업은 가능하지만 문제는 연구 구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번에 저는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보는 게 일단 이 문제를 그동안 중국은 인정 자체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걸 의제로 올렸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한 거거든요. 네네. 이거 자체가 일단 진전이다. 그리고 일부 구조물은 또 철거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해법이 찾아지는 거다. 따라서 향후 이 잠정 조치 수역에 이 중국의 연구 구조물은 제가 보기에 더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리고 있는 것도 더 단계적으로 특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상당히 진전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이 일을 제기해도 그동안 인정을 안 했었거든요. 그렇죠. 꿈쩍도 안 할 분위기였거든요. 정상 의제로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제를 향후 해결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거든요. 그렇다면 뭐 상당히 진전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중국을 하면 중국하고 이제 우리 관계가 타격을 입었던 게 사실 한한령이었어요. 그때 무려 경제적 타격을 20조 원대에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 한한령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그런 협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 산업계가 이제 대비에 나서야 되는데 어떤 걸 필요로 할까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사드 배치 이후로 이제 그 소위 이제 한한령이라고 하는 것이 내려졌는데 네. 사실 중국 정부는 실체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최근에 이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발언을 한 이후에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에서 쑥 빠져나간 지금 상황을 보면 역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눈빛만 봐도 이 밑에서는 다 알아서 움직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한령이 이 중국 정부가 공식적인 명칭을 쓰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으나 뭐 사실 실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한 20조 원 정도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 한한령이 내려지기 전에 우리 명동에는 정말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있었고 명동이 중국 관광객들에 의해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명동 상권이 거의 죽을 정도로 요즘에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조금 네. 살아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똑같은 상황을 지금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보고 있는 건데 이번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지난번에는 한한령 없다고 얘기해놓고 이번에는 석자 얼음이 한꺼번에 녹겠나 결국 석자 얼음이 얼었다는 얘기는 지금 얼음이 있었다. 그런 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일도 때가 되면 떨어진다라고 얘기한 것은 조금 익을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아니 한한령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풀어주기도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뭐 일거에 뭐 중국 관광객들이 막 몰려 들어오고 또 뭐 문화 산업이 교류가 되고 한꺼번에 그러면 뭔가 조금 석연찮은 그런 모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그런 것을 이제 경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이고 또 시진핑 주석이 지금 3년임을 한 이후에 중국 내에서도 어떤 약간 정치적인 통제 움직임이 좀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다 그렇지만 그 국민들이 어떤 이제 그 이념이나 문화가 지나치게 풀어진다고 생각할 때 이걸 좀 조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국 쪽 그 사람들을 좀 만나보면 얘기가 이게 꼭 우리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해서 한국 문화 산업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한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중국도 이런 그 지나치게 좀 소비적이고 그 과시적인 자본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이런 문화 공연들이 조금 통제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회가 약간 어느 정도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국에 대한 제재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풀려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한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거에 다 풀려서 우리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예, 우리 뭐 아이돌들이 들어가서 뭐 중국에서 대규모 공연을 뭐 갑자기 하고 이러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중국 쪽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한한령 전에는 중국에서 돈 버는 우리 기업이 참 많았잖아요. 근데 피해를 보고 철수를 하는 기업들도 많았는데 한한령이 완화된다고 해도 다시 또 진출하기도 뭐 현실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겁이 날 것도 같아요. 우리 산업계가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따지면은 미국이 더 위험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틈만 나면 관세 때리고 약속을 뒤집으니까. 예. 이미 한한령의 교훈은 뭐냐면 정치적 문제로 경제를 건드리면 양쪽 다 피본다. 이걸 서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정 박사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한한령은 이미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양측이 2달 만에 국회 상호 방문했는데 지금 뭐 문화를 규제를 한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미 큰 교훈이 경제는 정경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걸 확인했을 거고요. 중국이 그렇게 분리가 됐을 때 성장을 많이 하기도 했고.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위험 요인은 불확실성은 다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국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한한령 같은 경우도 중국이 일단 양국 한중 관계 때문에 개선 때문에 이제 완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한류가 세계 경쟁력 최고거든요. 근데 중국만 닫고 있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보죠. 어떻게든 보죠. 그러니까 우리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사드 사태와 같은 걸 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관세를 때리고 홀대를 하지만 조선업, 한국 조선업은 필요하니까 애지중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경쟁력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한중 관계에 오히려 사드 때문에 소위 한한령 때문에 오히려 향후에 한중 관계 안정성이 더 커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들이 한번 해봤거든요. 지금 한중 관계 개선 추이는 일시적인 게 아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다. 큰 흐름으로 가니까 저는 오히려 불확실성들이 점점 제거되고 있다. 그리고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중국이 우리 기술에 의존하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경쟁 관계거든요. 경쟁력이 없으면 중국 시장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독보적인 산업만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초격차를 유지하는 산업들이 경쟁력을 기반으로 진출한다 그러면 정치적 외풍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했을 때 참 무게감 있는 흘려들을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고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부드러운 말 같지만은 최근에 동아시아 정세를 살펴보면 압박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었을까요? 저는 그 역사의 올바른 편이라는 그 표현이 또 절묘한 한중의 타협점을 찾았다. 왜냐하면 역사의 올바른 편은 다 자기들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렇죠. 말한 사람의 그럼요. 그 의향이 들어갈 수밖에 그러니까 중국이 없죠. 말하는 역사의 올바른 편은 중국의 편에서 중국의 편이죠. 그러니까 중일 갈등에서 중국의 편이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 국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의 올바른 편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한국과 중국이 중일 갈등에서 접점을 찾았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한테도 부담스러운 표현이 아니에요.
아. 이런 거죠. 착하게 살아라고 똑같은 거거든요. 올바르게 살아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절묘한 포인트가 바로 이제 상해 임시정부 방문인 거죠. 그럼 우리로서는 역사의 뿌리 당연한 그 다음에 항일 이런 거지만 지금 항일은 중국도 항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의 올바른 편이라는 발언에서 한중이 접점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행보는 이제 실용적인 행보로 간 거죠. 그러면 우회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 역사의 올바른 편한 다음에 한국과 중국이 과거에 같이 일본과 싸웠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여기 이제 서사를 섞어 놓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역사의 올바른 편 이번에 크게 우리가 압박을 받은 거 없다.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 행보를 한 거고 예. 일본 가서도 우리 행보를 한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번에 무슨 뭐 중일 갈등에서 우리가 크게 위축되거나 어느 한편에 서면서 부담을 갖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조한만 박사님 설명대로라면 시진핑 주석의 의도가 안 통한 거 아닐까요? 역사의 이제 올바른 편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공자님 말씀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제 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뭐 착하게 살아라. 예. 뭐 좋은 뭐 옳은 일을 해라라고 했는데 뭐 거기 뭐 누가 뭐 아니다 뭐 노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역사의 올바른 편이 무엇인지는 각자 자기가 해석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뭐 개별 사안으로 얘기하자면 뭐 이제 항일 독립운동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이나 우리나 다 일본에 맞서 싸우는 것이 역사의 올바른 편이었고 뭐 또 이제 그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제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그 주변국들을 압박하는 정책에 맞서서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것이 역사의 올바른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사실 또 그것이 우리한테도 역사의 올바른 편이긴 하죠. 근데 네. 이제 거기에 더 나가서 예를 들어서 중국이 만약에 한미 간의 안보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역사의 올바른 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따라갈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한미 간의 안보 협력이 역사의 올바른 편이라고 생각할 거니까 그건 이제 중국과 우리와 생각이 다르면 또 다른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실용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한다면 문제가 없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의 올바른 편이라는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뭐 중국, 일본 다 우리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알 수 그렇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맞습니다. 있겠군요. 미중 경쟁과 중일 갈등이 동시에 고조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정세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데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전 세계가 이 글로벌 불확실성, 경제적 불확실성, 그다음에 외교 안보적 불확실성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금 뺄셈의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국제 정치를. 트럼프 대통령 대표적이죠. 그다음에 중일 갈등도 이게 대표적인 뺄셈의 정치거든요.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도 뺄셈의 정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의 행보는 제가 보기엔 덧셈의 정치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들을 갖다 붙이는 거죠. 지금 뭐 다카이치 총리 일본 이제 우회 해산도 선언했고 지지율도 높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중일 갈등이 일본 국익에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이 공급망이 하나인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뺄셈의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실용외교는 사실은 덧셈의 정치입니다. 필요하면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마하고도 손을 잡는 게 사실은 외교입니다. 그리고 외교는 선악이 아닙니다. 오로지 국익 중심의 이 냉혹한 세계에서.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제 충분히 덧셈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국력을 확보해야 한다. 네. 사실은 이재명 정부에서 과실을 따고 있는 거지 이재명 정부가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민주화, 산업화, 민주화, 그다음에 이제 미래로 가는 그 과도기적인 계획이 이재명 정부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표방하는 지향성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다, 적절하고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덧셈의 정치를 추구해 나가야 된다. 이 불확실성에서. 그러면서 우군을 전부 만들어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만나서 이 민감한 시기에 중국하고 만났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진핑 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 이런 걸로 뭐 압박을 이게 아니고 이 와중에 제일 처음 중국을 방문했다는 것만으로도 시진핑 주석은 남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역시 이 와중에 한중 관계 회복, 그다음에
서해 고정으로부터 많은 현안 해결 이런 것 자체가 남는 거거든요. 또 일본도 이 일본과의 협력 관계, 일본 다카이치 총리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한중만 가면은 이게 균형추가 무너지니까. 그럼 일본과도 지금 우호적 협력 관계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일 갈등 싸우는데 누구 편에 안 섰으면서 양쪽을 모두 우군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향후에도 우리는 덧셈의 정치를 해나가야 되는 거고, 그게 가능한 건 우리가 그동안 쌓아올렸던 네. 경제력, 그다음에 안보, 그다음에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 그다음에 문화력 이런 게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향후에도 지금과 같은 덧셈의 정치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요. 뭐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호시절이기 때문에 경제도 뭐 사실 이제 주가도 5,000포인트를 가고 미국과 관계도 좋아졌고 중국, 일본과의 관계가 다 좋아졌기 때문에 마치 원래 그랬던 것처럼 또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과 6개월 전만 한번 돌아보세요.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내란이라고 하는 그런 국내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뭐 우리 혈맹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뭐 한미 동맹이 와야 된다는 둥, 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싫어할 거다. 그래서 뭐 한미 동맹이 제일 큰 난관이다. 뭐 이런 생각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또 일본과의 관계는 뭐 이제 사실상 파탄 날 거다. 뭐 이제 한국의 진보 정부와 그 일본의 극우 정부가 맞지 않을 것이다. 또 중국은 중국대로 한국에게 계속 어깃장을 놓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주변국 관계가 다 파탄 날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걸 이제 극복을 하고 지금 이제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가 오랜만에 정말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왔거든요. 역사를 돌아보면 사실 한반도가 제일 어려웠을 때는 사실 결국은 주변국들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 일제 식민지 때도 그렇지만 식민지 바로 직전에 보면 뭐 중일 전쟁, 청일 전쟁, 뭐 러일 전쟁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이 땅에서 네. 벌어졌고요. 이 한반도는 결국 이 주변국들과의 관계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국들을 잘 관리하고 또 이 안정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결국 그 우리의 번영과 평화 그리고 안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이제 앞으로의 세계 주도권을 쥐고 나갈 수 있는데 토대가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과 같은 이런 실용 외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디펜스 프라임 오늘은 실용 외교 첫 성과인 한중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짚어봤습니다. 격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은 한반도 평화와 경제적 실리를 동시에 챙기면서 동북아 정세 안정을 이끌고 있는데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에서 찾아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